예. 우리 아버님 나오셨는데요. 진짜 믿으신 거예요? 제가 일제강점기 태어났다는 얘기를? 진실로 믿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농담이신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그래? 근데 보기보다는 젊네. 아니, 보기보다는, 말하자면 나이에 비해서 젊네. 제 말을 그냥 100% 올곧이 믿으셨다는 거예요? 김어준이하고 같이 뭘 방송을 했다고 그러는 거 보면은 60년대생인데, 상당히 심각한 얘기를 하면서 일제강점기 때 태어난 사람인데. 그럼 저 사람이 나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네? 뭐라고? 장관님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그런 생각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나보다 많을 수도 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장관님 말고도 있다는 거 먼저죠. 이때부터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댓글창에 진짜로 나이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 진지하게. 그래 젊어 보이는구나. 나이에 비해서 이런 이야기를. 사기당하기가 쉬운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자,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렸고요. 자, 한반도의 현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인터뷰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 또 6월달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랜만입니다. 예, 한 달 만인가요? 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시는 거잖아요. 6월은 지금 6.25도 있고, 그 전에 6.15도 지나갔고, 뭐 여러 가지로 북한이 생각나야만 되는 그런 달인 것 같아요. 장관님, 언제쯤 우리는 자유왕래 정도 할 수 있을까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후에 한 7년 정도는 자유왕래라기보다는 저건 남북 왕래가 빈번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막힌 뒤에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그 문제가 풀리기 전에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과 같은 남북 왕래라고 그럴까, 교류 협력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지 않았나.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정부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연속 가야 좋아지는 상태인 거잖아요. 세 번, 네 번까지도 필요 없고, 두 번만 이번에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만 됐더라면, 그거는 나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상당한 정도로 진도를 낼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후에 남북 관계와 비슷한 그런 형국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008년 4월 27일, 9월 19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9월 19일 9.19 평양 정상회담, 그때 분위기가 잠시 좀 이후에 2020년 북한이 뭡니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바람에 경색되기는 했었지만은, 예. 2019년까지만 해도, 예, 그렇죠. 19년까지만 해도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을 주선하는 정도로 남한의 대북 영향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 잘했더라면은 뭔가 지금 남북 교류 협력이 다시 붐을 일으킬 수 있었을 텐데, 근데 2018년 11월 달에 11월 20일 날 생겼던 한미 워킹 그룹이라는 것이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왕래를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바람에 그걸 못했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더라면 남북 이 관계를 문재인 정부를 이어받아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어받아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 또 미국은 미국대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북한도 은근히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6.15가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 후에 노무현 대통령도 만났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유- 위원장과 3번이나 만났고. 그래서 6.15가 있었기 때문에 2007년에 14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했고 예. 또 그게 있었기 때문에 2018년 4.27 판문점 회담이나 9.19 평양 정상회담 이런 것이 가능했었죠. 참, 자, 그런데 상황이 좀 이런 게 정권이 바뀌자마자 지금 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 여기 지금 의제해로 떠올라서 계속 논란이 된단 말이죠. 그건 저쪽 세력, 윤석열 정권의 의도성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의도성이 있죠. 왜냐하면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한테 그 사건이 보고가 됐을 거고 그 관련 기록을 공개해라.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알고 있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뭐라고 하는 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무슨 라인? 포토라인? 그쪽으로 세우려고 여러 그 사건으로 지금 자꾸 좁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체적 진실은 이미 당시 그 국방위원회 간사였었나요? 한기호 의원이 지금 그렇죠. 국민의힘 그 사무총장까지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어느 방송에서 그때 그 월북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국방부의 보고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선명하다. 그렇지. 네.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자꾸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문 대통령이 무슨 뭔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소위 전 정권에 대한 무슨 뭐 보복, 정치 보복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 맥락에서 지금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물론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전 정권이 결정한 어떤 여러 가지 첩보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를 어떤 다른 거 없이 말 한마디에,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요걸 뒤집는 행위는 굉장히 남북관계는 위험한 거 아닙니까? 글쎄 요즘 그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 뒤집어지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다음에 대통령의 심기를 미리 살펴가지고 문제를 자꾸 그 긁어부스럼 만드는 것 같아서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어요. 남북관계나 외교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문제들 부분들입니다. 그게.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도 사과를 했던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잘 몰라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남녘 동포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한다. 요거였었잖아요. 그렇게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 쪽에서는 아니 그렇게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사과하는 친서까지 보냈기 때문에 더 의심스럽다는 식으로 좀 만들어가고 싶은 거죠. 문제를 삼는 사람들은. 근데 뭐 결과는 뻔한 게 결국은 SI까지 공개하라는 얘기를 미리 지금 터뜨리지 않았어요? 예. 결국 도저히 미국이 허용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SI를 지금 거론하는 건데. 정치 공세로만. 그렇지. 정치 공세로 해서 그냥 뭐라 그럴까. 문재인 대통령을 어렵게 만들고 당시에 청와대 참모들도 불러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더 진행되는 걸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답은 나와 있는 것이다. 자,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다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네. 끝난 일이고. 알면서도 그러는 거다. 공세로만. 알면서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거지. 그러니까 전 정권 모욕주기 같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 이야기부터 여쭤볼게요. 그 북한이 방사포 발사하던 날 윤석열 이분은 지금 영화를 보고 나서 방사포 발사했다는 게 발표가 되고 이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거 영화 보고 그날 무슨 만찬까지 했죠? 뭐 누구고? 영화인들하고 만찬을 했었죠. 맞아, 저 박찬욱 감독하고
배우 송강호 씨하고 이제 칸 영화제에서 상 받은 사람들 하고 만찬했죠. 그 참 조금 이상하대요. 왜냐하면 대통령 그 합참으로서는 대통령이 그 조치를 취하거나 무슨 뭐 지시를 내리든지 아니면은 알았다고 하든지 간에 일단 방사포를 발표했으면 바로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는 해야 돼요, 그게. 개통 밟아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NSC 이제 관련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한테 일단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그리고 NSC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강력 규탄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도 대응 조치를 취하든지, 예를 들면 이제 똑같은 그 개수의 무슨 대포를 뭐 서해상으로 쏘든지, 그 방사포는 서해로 쐈으니까 이런 식의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도리인데, 그 10시간 후에야 공표를 하고, 그것도 기자들이 자꾸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발표를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방사포는 그냥 재래식 무기인 관계로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표를 안 했다. 그럼 말이 됩니까? 그러면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가령 6.25 때 같은 그런 행동을 취하면은, 6.25 때는 재래식 무기밖에 없었죠. 그러면 공표를 안 할 건가? 물론 그 방사포의 방향이 평안도 쪽에서 서쪽으로 서해 바다로 쐈고 남쪽으로 향한 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치지만, 미사일도 동해상으로 쏘는 거 가지고도 뭐 회의를 소집하고 또 한미 간의 공조를 취하는 그것을 일상화하는 사람들이 그걸 숨겼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뭔가 대통령 일정을 사전에 알고 괜히 오늘 즐겁게 그 영화도 보시고 뭐 상 받은 사람들하고 만찬도 하시는데 마음 불편하게 해드릴 거 있겠나? 뭐 큰 미사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뭐 가볍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보고해도 늦지 않다, 그런 식으로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상당히 자의적이면서 편의적이잖아요. 매우 편의적이죠. 예. 안보 문제를 이렇게 편의주의적으로 처리하는 건 아마 대한민국 그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난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사포를 발사한 걸 발표를 하고 영화를 봤어도 그렇게 비난할 사람은 없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죠. 방사포를 쏘았다는 것을 알고 나서도 영화 보러 가서 팝콘 먹었다면 그 문제가 더 큰 거지.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그걸 알고도 발표를 안 하고 영화를 보고 나서 발표했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거는 참모들의 문제고.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네. 참 그걸 보고를 받고도 가서 팝콘 먹었다면 그건 대통령의 문제가 많은 거고, 그 대통령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건 나중에 보고 드려도 되게끔 하고 뒤로 밀었다면 그건 합참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NSC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근데요, 장관님.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북한이 뭐 소위 표현을 말하자면 도발이라는 걸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대통령 주재 NSC가 없어요. 그게 좀 특징이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입장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그렇게 사안을 뭐랄까 엄중하게 위험하다고 보지 않는다가 보통 일반적인 톤이더라고요. 글쎄,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상화되다 보니까 그냥 다반사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렇게 가볍게 볼 일을 하죠. 이게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훨씬 더 방심하고 있는 동안에 그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전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렇게 일종의 나태입니다, 그것은. NSC를 안년에 연에 수도 없이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인데. 그러게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같은 보수 정권이라고 그러지만, 보수 정권이지만 이명박 정부 때만 해도 뭐 일만 생기면은 이명박 대통령 노란 잠바 입고 NSC 지하 방카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게 그때는 저 사람 그 쇼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안보를 챙긴다는 메시지는 국민들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도 그렇고 안보실장까지도 무슨 실장 밑에 안보 상황 뭐 점검회의? 뭐 그런 걸 열어가지고 아마 그 차장급에서 하는 모양인데 그걸 주제를. 그래가지고 그 결론을 안보실장한테 보고를 했고 안보실장이 나중에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 몇 단계를 건너뛰고 그것도 그 보고 시간은 또 얘기 안 돼요. 그러니까 영화 끝나고 난 뒤에 보고를 했는지 칸 영화제 수상자들하고 만찬하기 전에 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양심이 있으면 보고를 하고 발표했겠지. 근데 이게 보고를 안 한 것도 문제고 보고를 했는데도 한 것도 문제고 양쪽 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정해진 일정이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방사포 등을 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화는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국민적 감성에서. 아유, 그거는 방사포를 쐈다는 것을 보고 바꿔도 영화 보러 갔다면 그건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근데 그 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8발을 발사했어요. 5일 날, 예. 5월 5일 날, 8발을 아, 6월 5일 날, 예. 6월 5일 날, 발사했는데 20시간 후에, 우리도 8발을 발사했다. 이거 20시간 후에 아닙니까? 8발 발사했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갖다 와서 8발 갖다 와서 4군데서 쏘지 않았어요? 평양 북쪽에 있는 순안공항 쪽에서 쏘고, 평안북도 그 철산군 동창리 쪽에서도 쏘고, 평안남도 개천군에서 쏘고, 함경남도 함흥에서 쏘고, 4군데서 쏘면서 동해상으로 전부 다 8발을 쏘았죠. 4군데서 8발을 쏘았는데, 그 의도, 그 다음에 뭐 탄도미사일의 재원 분석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다? 그 한미 간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 재원을 분석할 텐데, 그거를 20시간 후에야 대응 그 조치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한미 간에 거기에 대응하는 문제를 놓고 상당한 정도의 의견 차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더구나 8발을 쏘는데 우리 쪽에서 7발을 쏘고 미군 쪽에서는 1발만 쏘았단 말이에요. 미국이 무성의하게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니, 확산 억제, 북한의 그런 군사적 도발이라도 대남 위협에 대해서, 대미 위협에 대해서 확장 억제를 약속한 것이 5월 21일인데,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북한이 그런 8발이나 탄도미사일을 쏜 거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미국은 1발만 쏘고 우리가 8발 짝을 맞추느라고 7발을 우리가 쏘고 그것도 20시간 후에 동해상으로 그러니까 북한이 동해상으로 쏜 고지점에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동해상으로 쏜 거 아니에요. 원래 이런 거였어요? 원래 확장 억제가 그런 거냐? 참.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그 미사일을 뭐 우리 쪽으로 쏜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 미사일을 향해서 미사일을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북한이 미사일을 쉽게 표현하면 북한 미사일 연습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이 한 20시간 후에 미사일을 미국 1발, 한국 7발 해가지고 똑같은 숫자를 쏜다는 게 이게 뭔지 이해가 안 돼서요. 유치한 상호주의지. 유치한 상호주의. 그리고 언제는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거나 뭐 이럴 징후가 보이면 사전에 그 징후를 감지해가지고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선제 타격까지 얘기했던 대통령이 지휘하는 정부에서 20시간 후에 뭐 그야말로 형식주의지. 그럼 이거 아닙니까? 북한이 8발을 쐈다. 이것도 사실상 숨기고 있다가 우리가 대응 발사를 하고 나서 거의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보도되는 전 느낌을 좀 봤었거든요. 그렇죠. 그건 근데 8발을 쏜 거에 대해서 그 8발로 20시간 후에 8발로 대응한 것은
그건 정말로 별 의미도 없고 정말 그 억지 춘향이식으로 그냥 무슨 흉내를 낸 거에 불과한데 만약 북한한테 소위 강력한 경고를 보내려면 8발 쏜 거에 대해서 18발을 쏘든지 20발을 쏘든지 해가지고 2배, 3배로 갚아준다 하는 식으로 겁이라도 줬어야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미국은 한 발만 쐈단 말이에요. 미국은 그러니까 소극적 대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극적 대응한 거죠. 어, 확장 확대를 약속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주한미군 사령부는 소극적으로 나갔다 이거야. 이게 확장 억제의 실체가 그거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합니다. 바이든은 한국에 와서 반도체 같은 걸 긁어갔어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사실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과잉 청성하는 느낌이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뭐 그 이야기 이따 여쭤보겠습니다만 미국에 좀 심하게 붙는 이런 상황인데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한국이 7발을 쐈는데 미국은 그냥 형식적으로 한 발만 쏴줬다. 그러면 뭔가 좀 미국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손 안 대고 거푸는 그런 느낌? 한국이 알아서 해주니까 요 느낌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지금 미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성의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북한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거는 미국의 온 정신은 지금 중국 쪽에 쏠려 있고 또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러시아 쪽에 지금 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자꾸 확장 억제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또 대북 응징을 강력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좀 귀찮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이든이 또 대선에 나오냐, 아니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가 대선에 나오냐 마냐 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에다 쏟아부은 돈도 장난 아니더만요. 그런데 여기에 북한 신경 쓸 여력 자체가 좀 없어 보이는 측면도 저는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북핵 문제나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가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 관련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야 된다는 이 필요성이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와가지고 IPEF 를 여기서 사실상 출범시킨 거 아닙니까? 한국에 와서. 아니면 일종의 기술 동맹인데 세계 그러니까 기술 시장을 미국이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그걸 기술 질서 그러니까 경제 질서 속에서 기술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중국이 기술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결과 수출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경제력이 빨리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미국과의 그 국력 격차가 좀 더 벌어지도록 만들고 싶은 생각에서 한국부터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 간 거 보면은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장사 속으로 온 사람인데 우리는 그에게 그 사람의 소위 방문 목적을 충족시켜준 대신 대가로 안보 면에서 좀 공약을 좀 받아낸 거예요. 확장 억제. 근데 대통령까지는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일이 벌어졌을 때 주한미군 사령부는 소극적으로 나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걸 직시를 하고 이 윤석열 정부에게 좀 맹성을 촉구해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그렇게 한미동맹 강화하면 북한이 일을 못 벌릴 것처럼 큰 소리를 쳤는데 이게 뭐냐 지금. 그렇게 기술적으로 미국 또는 경제적으로 미국한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고 안보 면에서 받아내는 반대 거부는 이거밖에 없느냐 하는 식으로 좀 한번 따질 필요가 있어요. 예. 근데 장관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예를 들면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할 때 같은 개수의 미사일을 쏘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북한의 능력만 고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결과적으로. 예. 그걸 좀 한번 더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근데 그 다른 데서 발언한 것까지 전부 다 뒷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질문을 하고 그래요. 아니요, 너는 너무 공감해가지고요. 그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주로 이제 미국이 그 북핵 문제를 관리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핵 비확산의 책임이 이제 미국한테 있습니다. 사실상 NPT 조약을 핵 비확산 조약인 NPT 조약을 미국이 그동안에 쭉 관리를 해왔는데 미국이 하는 거 보니까 30년 동안 한 거 보니까 그 왜 나쁜 놈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하면 정말 죽도록 패놓든지, 그래서 더 이상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만들든지 그래야 되는데, 때리는 둥 마는 둥 하고 괜히 생색만 내고 동네만 시끄럽게 하고 결국 그러면 다시 또 그 짓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계속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미국이 그런 식으로 말은 거창하게 하면서 실제 행동은 문제 해결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식으로 왜 나가는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군산복 합체의 인터레스트 문제와 연결이 됐더라 이거야. 무기 시장 문제.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버리면은 한국의 무기 수출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적절하게 그러니까 미국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하면서 시간을 끌고 그래가지고 한국이 불안해가지고 미국 무기를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를 자꾸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려놓는단 말이야. 북한 능력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미국이 키워주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 능력을 시켜놓고 나면은 우리로서는 어떻게 합니까? 미국 대통령 보기만 하면 확장 억제 부탁해야 되고 해구산 확장을 부탁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미국이 북핵 능력을 고도화시켜준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미국의 군산복 합체의 국제 무기 시장 관리라는 맥락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즐기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군산복 합체는.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 북한도 상대적으로 기술이 더 그래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이게 참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떻게 보면 적대적 공존을 하는 것 같아요. 적대적 공존. 우리가 박근혜 때까지도 정말 많이 썼단 말이죠. 적대적 공생 관계다. 적대적 공생. 예. 공존보다는 공생. 참.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박근혜 때로 돌아간 거잖아요. 일단은 지금 이 상황은. 문재인 이전으로 돌아가서 결국 박근혜 때로 갔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경제 제재도 안 통하는 상황.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 경제 제재가 안 통한다는 것은 지금 유엔 대북 제재가 11개가 지금 통과가 됐고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풀렸던 거죠. 지금 하나도 안 풀렸죠. 네. 2006년 10월 9일 날 북한이 1차 핵실험한 뒤에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이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처음으로 통과가 돼서 가동이 됐고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라 이제 그 뒤에 2017년 북한이 이제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하면서 또 유엔 대북 제재는 통과가 됐었는데 11개가 돌아가지만은 흔히들 미국 쪽에서 그 강경론자들은 유엔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만 이행하면은 북한은 결국 망할 것이고 망하기 싫으면 손 들고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했었죠.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안 되는 이유가 미국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가 학자들을 가만 보면은 이 가난한 나라는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면은 제재를 가고 압박을 하면 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하루 3끼 고기 반찬을 먹던 사람은 한 끼만 굶어도 배가 헛헛해진다고 그러는데 1년 내내 고기 한 번 못 먹고 죽은 목표로 사는 사람들은 조금 먹고도 그냥 버팁니다.
북한은 처음부터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어렵게 사는데 익숙해 있어요. 푸틴이 2017년 9월 달에 동방경제회의라는 것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트럼프하고 같은 기조로 좀 유엔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데 러시아가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푸틴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95년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 시절에 대개 한 2001, 2년까지 지속되는 걸로 지금 그 분석이 되는데, 그 고난의 행군 시절에 보니까 풀뿌리를 캐먹으면서도 우리한테 손을 안 벌리더라. 그만큼 북한 사람들은 소위 경제적 어려움에 익숙해 있고, 그 경제적 어려움을 가해오는 그것이 내부적인 것이 아니라, 그때 고난의 행군은 외국의 제재 때문에 어렵게 산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 때문에 농사가 안 되고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고난의 행군을 한 7년, 6, 7년 했는데, 딴 데 핑계 댈 데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도 더 이를 악물고 버텼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을 경제 제재를 통해서 굴복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푸틴이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은 게 아니라 저는 푸틴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미국식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손 들고 나올 것이다.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그게 진짜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생각인데 어떤 정신의 문제. 그럴수록 북한은 그런 식으로 정신적으로 단단해지려고 노력하는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 단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더구나 밖에 말하자면 에너미가 밖에 있으면은 통치하기가 참 그렇죠. 쉬워요. 네. 그 핑계 대면 되거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 이거는 진짜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북한의 핵실험이 시작되면. 7차 핵실험을 그냥 차수로만 계산할 건 아니고, 이번에는 소형화, 경량화된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폭파 시험을 할 것 같아요. 그 소형화, 경량화라면은 그게 작은, 그러니까 사거리가 짧은 전술 및 유도탄에 실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대남용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굉장히 심각해지는데요, 상황이. 그러면 심각해진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뭐 그러니까 ICBM 같은 것들이 다 그렇죠. 미국용이었는데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취임 직후에 썼던 표현인데,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북핵을 바라보는 머릿속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예. 북한의 핵은 남한용이 아니다가 일반적인 거였는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가나요? 글쎄, 그러니까 초창기에 북핵 문제가 불거졌을 때 ICBM을 개발해서 미국을 위협하려고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할 때 그걸 원천적으로 발본색원을 했더라면은 이 소형화 무기 쪽으로까지는 안 왔을 거예요. 핵 능력을 처음부터 제거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걸 소위 섣불리 건드려가지고 오히려 화를 키운 거죠. 결국 7차 핵실험까지 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따지고 보면은 미국의 정권이 교체되면서 대북 정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도. 우리 쪽에서도 정권이 교체되면서 대북 정책이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쪽에서 민주정권, 진보 정권이 들었으면 민주당 집권을 하면 저쪽은 보수가 들어서고, 미스매칭이라고 그러죠. 또 우리 쪽에 보수가 들어서면 저쪽에 진보고. 희한하죠. 지금 미국 민주당 정부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이니까 미스매칭이 이렇게 되풀이되면서 또 미국의 정권 교체 기마다 대북 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 그 틈새에서 북한이 지금 핵 능력을 고도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마침내 소형 핵폭탄, 경량화된 핵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400km, 500km짜리, 600km짜리 전술 유도 무기에 실을 수 있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는 참 그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형국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비핵화가 아니라 비확산 쪽으로 미국과 협의를 해서 핵 비확산을 현실적인 정책 목표로 삼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 건지 저도 생각을 한번 해본 게, 북한이 만약에 이제 남한용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대한민국의 평화론자들이 설 자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분위기만 조성이 아니, 되는. 근데 비핵화를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비핵화를 목표로 해서 강대강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것도 이제 틀린 일이고, 그래 되면은 이제 비확산, 이것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을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이나 그런 집단들한테, 예를 들면 이제 옛날 알카에다, 요즘 같으면 이슬람 스테이트, 이런 데다가 이제 팔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식의 협상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 그리고 한국도 비확산을 전제로 해서 비확산을 목표로 해서 미국과 협조를 하고, 비확산을 확실하게 국제적으로 보장받는 속에서 남북 교류 협력이라든가 왕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핵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도 우리가 지금 왕래하지 않습니까? 또 인도하고도 그 교류하잖아요. 파키스탄하고도 뭐 대사도 교환하고. 비확산을 전제로 해서 그들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자, 근데 지금은 이제 지극히 자본주의적 생각일 수도 있는데, 지금 핵실험을 하게 되면 7월 초순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곧 이제 장마철이 이미 지금 제주도에서부터 장마전선이 지금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올라올 거예요. 예. 그럼 이제 7월 달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장마가 계속될 것 같은데, 또 북한까지 장마전선이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다른 어느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7월 4일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의 독립기념일. 미국의 독립기념일 날인 7월 4일 날 북한이 미사일 발사 같은 것을 통해서 미국을 좀 깜짝 놀라게 만들려고 하는 전략을 기왕에 몇 번 써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3호 행도도 좀 완전히 복구가 된 것 같고, 4호 행도까지도 지금 복구를 하고 있다는데, 4호 행도는 나중에 더 많은 핵실험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라고 보고, 3호 행도를 이용해서 쓸 수는 있을 거죠. 핵실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빨리 한다면은 장마가 오기 전인 7월 초에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그것도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게, 북쪽에 지금 최근에 이 황해남도 쪽에 해주하고 그 강령반도니까 이제 우리 옹진군 바로 건너편이죠, 강령반도. 그쪽에 장내성 질환, 그러니까 뭐 장티푸스나 이질, 콜레라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코로나19에다가 그다음에 금년에 비가 안 와서 봄가뭄 때문에 모내기도 제대로 못했고, 그다음에 심어놓은 간신히 심어놓은 이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심어놓은 모두 지금 제대로 못 자라고 있고 하는, 그래서 금년에 식량난이 예견되는 그런 상황에, 이 함경남도 쪽에 곡창지대인 연백평화 그쪽이죠. 예. 곡창지대인 황해남도 쪽에 지금 장내성 질환이 유행을 하면서 농사를 제대로 못 짓고 있으니까 금년에 식량난은 그야말로 불을 보듯이 뽀는 상황을, 어저께 그 북쪽의 중앙통신이 그런 표현을 썼던가? 미증유의 국난이라고. 미중유의.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미증유의 국난에 처해서 당에서 결정한 방침을 좀 철저히 이행해달라. 그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강조를 하고 계속 당 간부들을 닥달하는 거 보면은, 지금 당 간부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는 식으로 좀 소극적이고 좀 비협조적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 남한도요, 시골에 가면은 옛날에는 복지부동. 옛날에는 지금이 가장 어려울 때죠. 그러니까
하지 감자 나오기 전까지. 그렇지, 보리고개. 하지 감자 나오기 전까지 지금 옥수수도 이제 나오기 시작할 어. 거고 그 전까지 식량량이 굉장히 심각할 거다. 이 상황에서 이게 해석은 두 가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럴수록 핵을 쏜다. 아니면 그럴 때라도 눈치 보느라고 안 쏜다.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못 쏠 거요. 너무 심하면. 너무 심해서. 아, 그러니까 핵실험이라는 것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삼중고는 코로나 지금 발열자 숫자는 뭐 자꾸 좀 줄어드는 것들로 발표를 하는데 그 통계는 믿을 수 없고 두 번째 이 봄가뭄에서 시작된 예고된 식량난 이건 뭐 불을 보듯이 뻔한 거고 그다음에 장래성 질환 이것이 지금 광해남도에만 전파되고 다른 지역으로 퍼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핵실험해 보시죠. 민심이 뒤집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은 7월 4일 날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갱도복구 공사가 끝났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북한이 지금 신경 쓰는 건 아마 이 7차 핵실험에 대해서 미국이 저렇게 뭐 비완비를 여기다 출격을 시키고 무슨 B-52가 왔다 가고 무슨 F-35의 이들이 20대가 뭐 편대를 형성해가지고 서해상을 막 훑고 다니면서 북한을 감시하고 오는 이런 와중에 핵실험을 해놓으면은 중국은 만만한 게 무슨 중국인 것처럼 중국 책임론을 자꾸 제기하잖아요. 중국이 그걸 말렸어야지 말리지 않아가지고 지금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하게 말하자면 방치를 했다. 유엔 대북 제재 그런 점에서는 유엔 대북 제재에 중국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또 이제 압박을 할 거고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시진핑이 지금 금년 10월 달에 열리는 당대회에서 3연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5년에서 연임을 해가지고 10년을 했는데 원래 그 전에 주석들은 당 총석이나 국가 주석들은 연임만 했어요. 1차 연임만. 강택민도 그러고 후진타오도 다 그렇게만 했는데 여기는 이제 15년 하려고 20년까지 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판인데 바로 그 3년의 문제가 국내 정치 문제지만은 국제 정치적으로 지금 중국이 몰리게 되면은 그 시진핑의 대외 정책이 실패했다는 이유로 해서 그 당에서도 그걸 들어주기 어렵죠. 그렇게 되면은 말하자면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 이 현 정권을 불편하게 만들면 지금 유엔 대북 제재 때문에 꽉 막혀 있는 그런 형국에서 그나마 중국하고 러시아 쪽으로 뭐가 들어오기 때문에 연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마저 막힐 가능성이 있죠. 장관님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이 저렇게 어려울 때가 남북 관계에서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통일부에서도 그 식량난 같은 걸 걱정하면서 이렇게 기후가 안 좋아서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있고 지금 장래성 질환이 좀 유행을 하면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우리가 뭐를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대변인이 하고 있던데 발표를 했던데 지금 아직은 북한이 우리의 그런 대북 지원을 선뜻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 정부의 높은 선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쯤 되는 선에서 뭐 하여튼 핵 문제는 핵 문제고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어렵다면은 우리로서는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 과거에 보수 정권인 김영삼 정부 때도 쌀 지원을 한 적이 있지 않느냐. 나도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받을 겁니다. 참 그러니까 그러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예?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렇지. 이때 딱 잡아놓으면은 뭐 소나기에 넣는다는 것은 좀 심한 표현이지만은 이 통일부 대변인 정도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걱정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 그런 것보다 훨씬 높은 선에서 장관 이상 선에서 또는
좋기로는 대통령 선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하면 분위기는 확 바뀔 것 같아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닌데요. 아, 도 스태핑에서 막 아무 말이나 막 하잖아. 좀 하지 좀. 아니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런 캐릭터의 대통령이 있으면 장관들도 함부로 그런 쪽 방향으로 몰고 가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그래요. 근데 80년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데 80년대에 80년대가 바로 전두환 정부 그다음에 노태우 정부 아닙니까? 그때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밀사를 여러 번 보냈었어요. 그때 역할했던 분이 박철원 전 장관이죠. 그렇죠, 그렇죠. 노태우 때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했던 거 아니에요? 북방 정책에 했었죠. 대해서는? 예, 예. 아니 전두환 정부에서도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내밀하게 그걸 추진했었지. 네. 한 발짝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어, 윤석열 대통령도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도 결국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굉장히 대북 강경론자들이지만 그런 것을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좀 공부를 해가지고 이럴 때 저쪽이 아쉬울 때 정말 아쉬울 때 우리가 그냥 흔쾌하게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를 가지고 뭐 북한이 바라는 대로 제3국에서 만나자면 제3국에서 만나고 뭐 차관급 회담을 하자면 뭐 그것도 좋고 하여튼 급과 장소 이런 것은 북쪽에 다 이름하겠다 하는 식으로 세게 아주 흔쾌하게 치고 나가면은 예. 이 돌파구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입니다 지금. 지금 세계적 경제 위기가 왔는데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게 돼버리면 한반도 리스크가 추가돼 버린단 말이에요. 더 커지죠. 그게 문제지. 코리아 리스크가 더 네. 커지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지소미아 관련해 갖고 지소미아는 일본의 도발로 만들어진 상황이잖아요. 지소미아가 지금 파기된 것도 아니고 파기 안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유해 상태에서 지소미아를 한국이 나서 가지고 굳이 저걸 정상화 시켜야 된다고 먼저 메시지 보내는 것은 좀 우리가 보기엔 비정상 아닙니까? 미국이 지시를 해서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데 자 이제 여기 이제 미국이 몸통이고 일본과 한국을 좌청룡 우백호로 거느리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두 손이 서로 저희들끼리도 협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좌청룡 우백호가. 네. 근데 그 과거사 문제 때문에 그걸 넘지 못하고 계속 삐걱거리는 것을 두고 미국이 미국만 해도 벌써 한 달이 걸러 처리라고 뭐 일반부 문제나 종군 징용 배상 문제 같은 거 커가지고 그렇게 몇십 년을 그거 가지고 이렇게 밀고 당기기만 하고 찌구락빠구락 하느냐 하는 식으로 생각할 거예요. 자기들이 그 안 당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들 일 아니니까 별게 아닌 거죠. 그들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 전에 심지어 일본과 한국 사이에 지소미아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식의 협력을 하면은 미국이 편해지겠다 해서 이명박 때도 그걸 추진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지소미아 그걸 추진했다가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뭐 그만둔 사람도 있지만 다시 또 이 정부에 들어왔죠. 김태효 무슨 좀 직함이 뭐더라? 2차장? 2차장? 1차장? 국가안보실에. 그러나 이명박 때도 그 추진을 못했는데 국민 여론 때문에 못한 것도 있지만은 미국의 뭐 지시라든가 요구를 받고 그렇게 움직이는 데 대한 국민적 저항이 높아지자 그 사람을 말하자면 사퇴시키는 식으로 해서 이명박 정부만 해도 그걸 좀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는
노골적으로 미국이 좀 더 아니 계속 이 문제 가지고 너희들끼리 싸울 거냐 말이야. 지금 우리 대중정책 차원에서 보면은 빨리 당신네들이 한 몸이 한 덩어리가 돼야만 이게 한미일이 하나의 삼각동맹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데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하면서 2015년 10월 달에 당시에 동아태 차관본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서울에 왔었어요. 10월 뭐 하순쯤 될 겁니다. 빨리 지금 그 위안부 문제나 종군 징용 뭐 이런 문제, 배상 문제 같은 것을 덮고 지소미아를 빨리 지금 체결했으면 좋겠다. 한일 협정을 빨리 좀 체결하라. 그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근데 그게 사실 지시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5년 12월 28일 날 해를 넘기기 전에 미국에서 이제 2016년까지 가지 말고 금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계속 독촉을 하니까 그 당시 우리 정부에서 서둘러 가지고 2015년 12월 28일 날 한일 지소미아 협정을 체결을 했죠. 그리고 위안부 문제나 종군 뭐 징용 배상 문제 같은 것은 65년 한일 협정 때 이미 끝났다는 단서를 붙여가지고 그러자 그때 맨 처음에 축하 전화를 한 사람이 당시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두 번째 전화 온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그때 미국의 오바마거든. 미국이 얼마나 그것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랐는지를 입증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외무부 장관 출신인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의 입장을 알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그래도 미국에 협조를 했고 그래서 유엔에서의 자기 입지도 도움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미국을 편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수고하셨다고 이제 감사의 전화도 하고 했던 그 적이 있는데 바로 그렇게 해서 억지로 만들었던 지소미아를 2019년입니까? 그 괜히 종군 위안부 문제고 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계속 우리 쪽에서 대법원 판결 때문에 그랬구만. 종군 징용 배상 문제 때문에 문제가 다시 불거지니까 미국이 갑자기 그동안에 한일 간의 일본이 한국한테 소재, 부품, 장비 같은 것을 그야말로 좀 편리하게 공급을 해주었는데 일부가 그 중에 일부가 분명히 적시도 하지도 않고 일부가 북한 쪽으로 넘어갔다고는 그런 무슨 정보가 있다 하면서 수출 규제를 걸어버렸어요. 그렇죠. 구체적인 정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규제를 건 데 대해서 지금 반발하는 차원에서 지소미아의 효력을 정지시켜놨죠. 근데 이게 지금 이걸 지금 다시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살리겠다고 좀 우리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가가지고 한미 외교장관 회담하고 난 뒤에 뭐 지소미아가 부활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미국에 갔으니까 미국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또 한번 해준 거에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한국이 나서서 이거 정상화 시켜야 된다고 먼저 손을 내미는 상황. 그거보다는 미국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그렇게 같이 복창을 해줘야지. 아니 그 우리나라가 그리고 네. 더구나 이것은 외교부 장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이건 통일부 장관도 관련이 있고 국방부 장관도 관련이 있고 국가안보실 또는 대통령까지 전부 다 국민 정서를 봐가면서 일을 해야 돼요, 이거. 그럴 정부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번에 지소미아가 복원이 되고 하면은 한미 합동 훈련이 이제 거의 일상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어느 날 일본 자위대가 총 들고 칼 차고 여기 올라옵니다, 한반도에. 그게 지금 김태효 제1차장이 그거 주장한 사람이잖아요. 참 그거 참. 장관님 시간 관계상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제 그 지소미아 정상화 요구 이게 맞습니까가 뭐 맞다는 어떤 뭐 아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 이익에는 그것이 도움이 되지만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건 분명해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 더요. 그러면 윤석열 씨가 지금 6월 28일, 29일 나토에 참석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대한민국에서 역사상 최초라고 무슨 뭐 자랑도 하고 그러던데. 그거는
미국이 지금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만은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데서 자기 혼자 힘이 딸립니다. 그동안에는 좀 인도 태평양 전략이니 뭐 또는 무슨 쿠어드니 해가면서 이 중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하나로 일렬로 세워가지고 그 스크럼을 짜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형국이었잖아요. 이것이 적극적으로 지금 전개가 안 돼요. 인도가 우선 첫째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관계로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에 별로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쿠어드에는 들어가 있지만 일본만 적극적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더구나 이제 중국이 이 아시아 국가들하고만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한테도 투자도 많이 했고 무역도 많이 해서 중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토 국가들하고도 가까워요. 경제적으로는 그거를 이제 압박한다고 그럴까 그 선을 끊기 위해서 나토와 미국이 다시 손을 잡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지금 일본도 데리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동아시아판 나토 비슷한 걸 만들려고 하는 거지. 원래 나토는 소련을 압박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번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동아시아판 나토 비슷한 걸 만들려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영어가 그게 노스 아틀란틱 트리티 오가니제이션이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동아시아 동아시아 이스트 에이시안 트리티 오가니제이션 이토 비슷하게 되나? 그런 것을 지금 꿈꾸고 있는 그 미국의 큰 그림을 읽지 못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그 작은 목적이라고 할까? 이거를 국민들한테 이제 부각을 시키면서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거기 초청받은 것이 굉장히 영광이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미국의 국가 이익에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 국가 이익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그렇게 돼서 중국을 압박하는데 우리가 말하자면 선봉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그때 중국으로부터 돌아오는 경제적 보복 그렇지 않은 어려운 우리 경제 지금 국내 경제 어려워진다고 지금 대통령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좀 특이한 얘기를 없더라. 세계적으로 다 어려워지는데 우리도 대책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야 돼. 뭐 방도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그 목소리는 비슷한데 고개를 왔다 갔다 해야 돼. 뭐 방도가 없습니다. 뭐 방도가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뭐 그런데 근데 장관 그 방도가 없다고 할 정도로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 지금 예견되는 상황에서 대중국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지금 시작되는 나토 회의에 그야말로 참관 가는 건데 그것을 마치 외교 업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 약간 척지게 되는 부분이 있을 물론이죠. 거고 지금 뭐 방송 중에 이제 뭐 대통령실이 3천만 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의결했다 그러는데 이것 말고도 만약에 파병 요구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윤석열 씨는 할 것 같죠, 느낌이? 그렇죠. 답답한 게 참. 그러니까 아마 6.25 때 참전 16개국이라고 하는 거 참전 16국이 있었잖아요.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다 파병한 나라들이에요. 필리핀, 뭐 태국, 뭐 호주, 카나다, 뉴질랜드 다 왔었지. 태국까지도. 그러니까 미국 영향권 안에 있던 나라들이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16개 나라들이 여기 파병을 했듯이 아마 우크라이나 파병을 하게 되면은 그때 그 상황을 예로 들면서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우리가 파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우리가 지금 러시아에서도 많은 소재나 뭐 이런 것들을 사다가 지금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한 여러 가지 분야 중에 가장 잘했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외교잖아요. 한국의 위상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세계적 위상이 높아진.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그건 반대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반대로 간다고 해도 그건 반대로 가면 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에서 잘한 것은 저건 미국을 어떻게든지 저건 한국 편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그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가지고 싱가포르까지 가서 그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이듬해 6월 30일 날, 2019년 6월 30일 날은 판문점에서 다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도록 해줬던 거. 그렇게 해서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아, 이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 치하에서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아니,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까지 된다면. 그거는 가만히 외교에서 그 대단한 성과고, 그 외교는 말하자면 북한을 압박하지 않고 북한을 달래는 식으로 해서, 근데 이 정부에서는 그걸 굴종이라고 그러던데, 북한을 자관 우리 편으로 만들어 가지고 문재인한테 의존하도록 만들고, 김정은이 그렇게 해서 트럼프를 또 만나도록 하고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심지어 9월 19일 날, 18년 9월 19일 날 평양의 능라도 경기장 15만 시민이 모이는 가운데 자리에서 사전 원고 그 검열 없이 그냥 즉석 자유연설을 하게 만들었던 저기 있었잖아요. 예. 그 대단한 어마어마한 거였죠. 예. 대단한 인간적 실력 없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때 한 20만 명 정도가 현장에서 봤다는. 20만? 거기 15만 들어가. 아니 그렇게 저렇게 주의까지 해가 그럼 20만 됐다고 아니 뭐 하더라고요. 이제 방송으로 이제 중계가 됐으니까. 그렇게 보면 뭐 수백만 명 이상이 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난 결국 외교를 잘해서 남북 간에 평화가 오는 것을 실감하게 만들어준 거.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 반대로 가고 있죠. 북한을 막 그냥 압박하고 무슨 뭐 그런 걸 제대로 하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이게 8발 쐈는데 8발 그 대응 사격하면 어떡해. 장관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두 가지 생각이 충돌하는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우리가 북한보다 월등하게 우위에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비가 우리가 60조를 쓰면은 북한은 1년 예산이 한 10조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어마어마한 우위에 있는 데다가 주한 미군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그 경쟁 상대로서의 자신감은 좀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어떨 때는 북한이 무서운 존재고 벌벌벌 떨고, 어쩔 때는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힘 과시만 하고,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상태가 지금 한반도의 상태가 아니냐, 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사실은 우리는 세계 6위의 군사 대국입니다. 북한이 7, 8위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어요. 군사력 면에서. GDP 총액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1조 한 7천억 달러 되고, 북한은 300억 달러예요. 예. 57대 1 정도 되지. 예. 57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는 거야. 물론 저쪽은 이제 핵과 미사일을, 그 고도화된 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세계 6위의 군사 대국이면서, 그러면서 북한을 그렇게 무조건 옥박지르는 식으로 밀고 나가려고 그러는 게 참 생각이 짧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때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미국이 조금만 잘 도와줬다면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참 역설적이게도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완전히 신뢰를 해가지고, 그때 모란봉이 아니라 능라도 경기장 5일 경기장에서 그 집단 체조 아리랑 할 때 카드 섹션 그 끝 문구가 잡은 손 놓지 말고 민족 번영 이룩하자 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잡은 손을 놓지 말고 민족 번영 이룩하자 하는 뜻이었지만은, 우리는 남쪽은 번영했고 같이 좀 번영하자. 그러니까 문재인을 잘 구슬려서
남북 관계를 잘 발전시키면은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 그 뜻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가까워졌어요. 그걸 보고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 선언,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보고 미국이 놀랐다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카드 섹션에서 잡은 손 놓지 말고 민족 번영 이렇게 하자? 가만히 있어봐. 이것들이 저희들끼리 지금 짝짝꿍이 돼가지고 막 급속도로 관계가 가까워지고 군사분야 합의서까지 만들어가지고 뭐 일정한 지역 내에서는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 누구 맘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월 20일 날부터 2018년 한미 워킹 그룹이라는 것이 발족이 되고 거기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이듬해 1월 달에 북한의 독감이 유행한다고 그래서 약을 좀 보내려고 그랬지. 타미플루라는 독감약을. 근데 싣고 가는 트럭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네 학과로 싣고 가나? 그 뒤에 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뭐 심지어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에서 우선 금년에는 작년에는 그걸 못했지만 금년부터는 좀 남북 관계가 한 발 앞서가면서 북핵 문제 해결의 어떤 그 분위기도 만들어 나가겠다는 연설을 했을 때 15일인가 연설을 했을 거예요. 당시 그 주한 미국 대사인 해리스가 그 고수염 그건 한미 워킹그룹에서 사사건건 협의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또 완전히 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바로 뭐 통일부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 대사의 발언이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그거는 잘못된 거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말을 그렇게 했으면은 좀 더 정확하게 용기 있게 치고 나갔었어야지. 미국이 또 그러니까 또 우물우물을 주저앉았던 것도 우리 잘못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이걸 교훈 삼아서 뭔가 세게 나갈 땐 세게 나가고 우리나라 위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언제까지 우리를 아래로 본다기보다는 어쩔 때는 눈치도 본 정도의 국가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네. 세계 10위 경제대국에다 군사대국이고 말이 여기 선진국이고 아니 그게 말하자면 어린애로 취급을 받았던 시절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이제 커가지고 이제 미국이 너무 많이 컸다 하는 정도로 그 정도 대접은 받게 됐는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 정권들은 일반적으로 먼저 몸을 낮추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참 어떤 굴종의 역사가 아직도 자기가 얼마나 컸는지를 모르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자, 장관님, 6월 달에 또 장관님 뵈니까 기분이 뭐예요? 뭐 우리는 6.25를 겪어본 세대는 아니지만 이제 강점기 말에 태어나다면서. 뭐가 이랬어요, 장관님? 근데 그게 나는 진짜인 줄 알았어. 한편으로는 지금 뭐 보수 어르신들 중에 6.25를 직접 겪은 분이 또 얼마나 있겠어요. 알고 보면 상당 부분들은 겪었더라도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꽤 될 텐데 이 역사를 사실 지금도 6.25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끝나지 않은 6.25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분명히 이건 좀 바꿔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도 여기에 있어서 획기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그냥 미국 좋은 일만 시키고 한반도에는 한반도 코리아 리스크만 생기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되는 거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세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보면 나무 집 일 댕기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 집 일을 도와주면서 거기서 이제 뭐 품삯도 받고 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 실속을 챙기잖아요. 죽으라고 나무 일만 해주고 생색만 내고 자기는 생기는 것도 없는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속 없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한미관계 대미 정책을 보면은 미국 쪽에만 해주지 우리서 챙기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챙겨도 돼요. 더구나 이렇게 IPEF를 출범시키는데 한국에 와서부터 시작을 하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도록 만들 정도로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게 됐으면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반도체 관련 기술적으로 좀 미국을 도와주면은 그다음에 받아내는 것이 있어야죠. 그래서 자 이게 경제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증대시켜줬지만은 뭐 안보면에서 말로는 뭐 확장 억제를 보장받았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미국이 이렇게 우리한테 잘해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 정도의 이득이 남고 있습니다. 뭐야, 8발 쏘는데 미국은 한 발밖에 안 쏘고, 우리가 8발 쏘면 미국은 16발 쐈어야지. 7발을 쏘, 우리가 차라리 7발 그럴 거면, 그런 기조였다면. 그렇지. 우리가 7발 쏘겠다고 그러면 미국은 14발을 쏘가지고 21발을 만들든지 최소한 2배는 해줘야지. 국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뭐 아까워서 못 쏜 건 아닌데. 참. 참 20시간 지나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사후 약반분도 아니고. 그걸 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가 비판할 때는 왜 그런 쇼를 하느냐. 그런 기조라면 차라리 더 세게 나가든가. 네. 쇼를 하려면 적시에 손님들이 있을 때 해야지. 그러니까. 손님들 다 가고 난 뒤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외교라는 게 외교의 기본은 국익우선 아닙니까? 국가 얘기죠. 국익이죠. 그 국익우선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면 방향성 분명히 나온다. 그러니까 한미 관계에서 볼 때는 6.25 후에는 하여튼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국익이었었어요. 생기는 게 있었으니까. 아니 잉여 농산물도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보내줬습니까. 군복, 군화, 뭐 총기 다 미국이 보내주지 않았어요. 60년대, 70년대까지도 미국에서 잉여 농산물이 왔었지. 근데 이제는 우리가 컸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의 국가이익이 따로 있고 우리 국가이익이 따로 있을 정도 됐다. 우리가 살림을 그전에는 그냥 대가족제 비슷하게 살았을 때는 말하자면 큰형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막내 동생이나 뭐 두셋째 동생이 취열돌이었었지만은 이제는 딴 살림을 차려가지고 동네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말이야. 미국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런 대로 국제적으로도 대접받고 동네에서도 대접받고 하는 그런 정도로 컸으면 제 실속도 차릴 줄 알아야지 이제. 그러니까요. 저 누리호 발사가 있던데 누리호가 고장이 뭔가 이상이 발견돼도 러시아가 만들어준 누리호가 나로 이런 게 아니라서 실제로 금방 발견한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는 위상이 됐잖아요 지금. 이게 빨리 성공을 하면은 전 세계 8번째인가 7번째인가 그렇죠. 글쎄 이제 근데 그것도 참 북한은 지금 그 3,000km짜리 무슨 뭐 10,000km짜리 미사일 발사를 지금 몇 번을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장관님 다음 일정이 있으시잖아요. 다른 방송. 여기까지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곡 있으면 제가 한 5시까지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이제 가셔야 돼서 여기까지. 6월달 인터뷰는 여기까지. 7월달엔 더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강정기에 태어나신 분이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가야 되겠네. 마음 아픈 것은 그런 거예요. 장관님 세대랑 우리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남북관계를 이 상태로 그대로 만들어 놓고 물려주는 게 기성세대의 그 어떤 죄 짓는 거 아니냐. 도리죠 도리. 알겠습니다. 장관님 고생하셨고요. 예.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